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설계 감리 부분입니다. 요 근래에 우리 전기기사 2차 시험을 보면 설계 문제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또 왕창 한 10여 점짜리가 또 출제가 되고 있고, 아주 고춧가루죠. 감리.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은 느꼈을 겁니다. 이 감리가 4점 내지 5점으로 꼭 출제가 되는데 아주 좀 뭐라고 할까, 이게 참 버리자니, 그 계륵 같은 존재죠? 버리자니 좀 껄쩍지근하고, 안고 가자니 너무나 방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이 되면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만 좀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더 디테일한 것은 앞에 이제 이론편에서 여러분들이 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전기, 설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부하가 있어야 이 부하 용량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간선 설계, 또 차단기 선정, 또 변압기 용량 선정 등등은 뭐다? 부하를 통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신축 건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용도만 있어. 학교 빌딩을 지려고 한다. 거기에 따른 건축 도면밖에 없거든요. 연 면적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정 부하 계산이라는 것은 이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예상해서 정한다 그 뜻이거든요. 예상해서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두고 예상해서 정하는데, 여러분 이 표준 부하표가 주어집니다. 꼭 우리 기사 시험에서는 이런 부하표를 주면 부하표에 맞게 우리는 계산을 하면 될 것인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보죠. 표준 부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상점, 사무실, 주택. 가장 많이 나옵니다. 상점, 주택, 이 얘기는 제곱미터당 30을 하라. 상점에 대해서는, 주택에서는 40을 하라. 원래는 이것도 30으로 다 돼 있는데 이거 그냥 분리를 좀 더 부하를 주기 위해서 한 거고, 여러분들 우리 건물을 보면 또 뭐가 있어요? 복도, 계단, 세면장,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부분 부하라고 표현하고, 어쨌든 얘네들은 5 내지 10 정도가 있다는 걸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표준 부하 이제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아파트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부하 증설을 할 경우에 타이트하게 맡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딱 맡기면 나중에 증설할 때 관에 있는 전선이라든가 차단기 용량을 다시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 한 세대에서 1000 정도 가장 큰 놈을 한다는 거 기억해 둬야 되고, 다음에 이제 진열장 같은 경우가 있어요. 쇼 인도에 대해서는 메타당 300V를 한다는 내용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5개 광고등. 우리 기사 시험을 보면 광고등이 많이 나와요. 광고등. 이 광고등도 유념을 꼭 해둬야 됩니다. 별도의 말이 있으면 그 광고등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구의 종류가 있거든요. 수구. 그래서 수구. 대형 수구가, 소형 수구가 있는데, 여기는 참 좀 오타가 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는, 수구의 종류에도 약간 우리 이제 요놈을 봅니다. 요 수구의 종류 요놈을 보는 게 아니라 요놈을 보겠습니다. 베이스가 26, 소형입니다. 소형. 중형이 있으면 얘는 소형은 150 정도를 하고, 39, 대형은 300 정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얘가 요리 와서 소형, 대형을 써야 되는데 약간 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 조금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분기회로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분기회로 계산은 여러분들 항상 볼트 암페어 퍼 제곱미터에다 제곱미터로 곱해주면 볼트 암페어만 나왔습니다. 그죠? 분자 볼트 암페어를 볼트 암페어로 나누면 회로수가 된다는 내용 참고로 봐주시고, 나중에 이제 이 대형, 여러분 요 내용 하나 보셔야 돼요. 220에서는 3kg 이상,
110V에서는 1.5kg 이상 냉방기, 취사용 기기들은 별도 이 얘기가 없으면 단독 분기계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해요. 걔는 별도 전용으로 쓰라는 말을 기억해 둡니다. 220에 3kg 암기해 둬야 돼요. 220에 3kg 이상의 대형 전동기는 전용을 사용하라는 말을 꼭 기억해 둡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다음에 이제 조명 설계에서 용어 다 암기해야 돼요. 기사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조명에서 광속, 복사 에너지를 눈으로 보아 빛으로 느끼는 크기로서 나타낸 것으로 광원으로부터 발산되는 빛의 양. 그래서 F라고 쓰고 루멘 꼭 기억합니다. 광속의 정의를 쓰라는 문제가 있고 단위만 쓰라는 문제, 어떤 식으로든 꼭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또는 빛 에너지를 시감도에 따라 빛으로 느끼는 게 뭐예요? 시감도거든요. 시감도 느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감도에 따라 빛 에너지를 또는 방사 에너지를 또는 복사 에너지를 시감도에 따라 측정한 값,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쓸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되고, 광도, 단위 입체각당 발산되는 광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도는 단위는 칸델라다, 기호는 I라고 씁니다. 기호는 뭘로 쓴다? I 칸델라. 그래서 요 광도는 뭐냐? 요 입체각을 말합니다. 요 입체각이다. 입체각당 뭐다? 광속. 자, 여기 이제 등이 있으면, 그래서 입체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스텔레디온. 그래서 SR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스텔레디온을 뭐라고 한다? 입체각이라고 그래. 스텔레디온. 그래서 스텔레디온 기억해 두고, 2파이 1 코사인 세타인 이런 입체각을 우리는 참고를 알아야 돼. 그래서 입체각당, 광속, 입체각을 오메가라고 쓰거든요. 오메가 입체각당, 광속, 스텔레디온당, 루멘의 단위까지 꼭 기억합니다. 조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조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책상에 들어오는 입사광속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면에 단위 면적당 입사광속으로서 피조면의 밝기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것을 좀 기억을 해두고, 조도는 면적당 광속이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면적당 제곱미터당 광속 루멘. 여러분들 이제 우리 조도는 우리는 많이 사용해야 하거든요. 면적당 광속 퍼 면적을 기억을 해 두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학생 저희 가서 책 하나만 빌려달라고 그래. 자, 휘도 보시겠습니다. 휘도. 자, 여러분들 휘도. 자, 광원의 임의 방향에서 보면 투영 면적당 광도로서 광원의 빛나는 정도를 얘기한다 그랬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휘도는 이런 얘기예요. 광원이 있으면, 이렇게 광원이 있습니다. 이게 광원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여기서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이냐면 꼭 보기를 이렇게 이런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을 보면 달은 원래는 구인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원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이 서서 보인다 그러면 원래 이 면적이 A 면적이다. 예를 들어서 A 제곱미터가 뭘로 보인다? 이 각도가 세타이면 너는요, 요놈이야 요놈, 너는 A 코사인 세타 면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요놈에 대한 광도거든요. 그래서 휘도는 기본적으로 뭐다? 투영 면적, A 코사인 세타라는 말은 뭐다? 이것을 면적은 면적인데, 이 면적은 면적인데 뭐다? 투영 면적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예요. 투영 면적당 뭐다? 광도, 칸델라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위까지 좀 알아야 하는데, 휘도는 SB 스틸부와 니트가 있다. 그래서
스틸브라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1 칸델라 퍼 제곱 센치당 칸델라 제곱 센치 투영 면적당 칸델라를 스틸브라고 하고 제곱미터당 칸델라를 리터라고 한다. 이런 정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광속 발산도입니다. 그래서 광속 발산도는 광원의 발산면에서 발산되는 광속입니다.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도를 기억을 해두고 여러분들 요즘 시험에 꼭 한 번씩 정의를 쓰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나. 전번 바로 전에는 단위를 쓰라는 문제죠. 단위를 쓰라 그래갖고 4개를 물어보면서 4점으로 또 출제가 됐더라. 다음에 이제 조도 계산입니다. 여러분들 이 조도 계산에서 거리 역제곱 법칙 꼭 기억합니다. 2는 떨어진 거리의 제곱분의 광도 기억해둬야 돼요. 2는 뭐다? 광도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걸 뭐라고 한다? 거리 역제곱 법칙.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R제곱 I인데 R제곱 I죠. 요쪽은 우리는 만약에 여기서 다이렉트 성분은 우리 항상 무슨 조도냐면 법선조도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법선조도인데 법선조도는 얘죠. 조도는 R제곱의 I인데 요 방향입니다. 여기 이제 비스듬히 이렇게 튀어왔을 때 그것은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만큼에 의해서 나온다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것은 뭐에 해당한다? 수평면 조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수평면 조도. 그래서 수평면 조도는 R제곱분의 I 코사인 세타 기억해 둡니다. 법선조도 거리 역제곱 법칙 R제곱분의 I 기억을 이것도 해두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 법선조도, 수평면조도, 수직면조도에 대한 내용 요 광원이 있으면 요 점에서의 조도를 물어보면 요것은 법선조도이고 광원 쪽은 무슨 조도? 법선조도. 또 이놈의 다이렉트로 올라오는 성분은 무슨 조도? 수평면조도. 다음에 요 조도는 수직면조도예요. 이 세 가지 성분은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좀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문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명 설계할 때 꼭 기억할 건 지금 여러분들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광원의 높이가 중요해요. 광원의 높이를 우리는 등고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광원의 높이를 뭐라고 한다? 등고. 자, 그 등고는 천장의 높이가 있어요. 바닥에서 천장 높이가 있는데 우리 강의실 같으면 천장에서 지금 등이 있고 지금 바닥까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조도가 필요하냐면 책상에서 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면의 높이를 작은 바닥에서부터 작은 면 높이를 뺀 그것을 뭐라고 한다? 등고. 이 등고가 아주 중요해요. 이 등고를 알아야 돼요. 이 등고 요 내용과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어떠한 우리 그 방 지수에서 등고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조명은 어떻게 하죠? 방 형태에 따라서 등이 만약에 10m 높이에 있다. 그러면 빛이 바닥으로 올 때까지 많이 못 올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낮이면 많이 오겠죠. 이런 방 형태에 따라서 조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등기구와 등기구 사이 꼭 기억해 둬야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이제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이 있을 때 등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때 요 등과 등 사이의 간격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너는 뭐다? 우리가 이제 등고가 있으면 작은 면에서 등까지 등고를 알면 1.5H를 기준으로 알아야 돼요. 기준입니다. 얘는 기준. 나중에 조명 방식이 직접 조명, 반직접, 간접, 반간접, 전반 확산 그 조명 방식에 따라서 이것 이하에 뭐 1.2H라든가 1.3H가 있는데 기준을 알아두셔야 돼요. 기준. 다음에 요 2분의 1 H가 3분의 H는 뭐냐면 이 등과 벽 사이입니다. 이게 벽이거든요. 벽. 이 등과 벽 사이. 요 등과 요 벽 사이의 요 간격은 2분의 1 H. 등고의 2분의 1 H와 등고의 3분의 1 H가 있다. 기억해 두시고 벽 반사를 이용하지 않으면 2분의 1 H, 벽 반사를 떤 3분의 H 이런 것을 기억해 둡니다. 다음에 여러분은 방지수예요. 룸 인덱스. 그래서 실지수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기사 시험에 뭐 3점, 최하 3점짜리로 잘 출제가 됩니다. 우리 이제 기술사들이 문제를 출제하고 점수를 배점하면서 점수가 잘 안 맞으면 이런 문제 하나 내줍니다. 내서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내면 그때는 여러분들 땡큐죠. 그게 이제 운빨이라고 그러는데 시험 운빨. 운빨이 맞으면 뭐 이것은 분모 XY는 뭐예요? 가로 세로거든요. 가로 세로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기 식이니까 우리 병렬합성 식이니까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분모에 등고가 있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실질수 10개가 있거든요. A, B, C, D, E, F, G, H, I, J까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실질수 기호를 알든지 실지수를 알면 근데 우리 과거 시험 보면 거의 뭐 요 놈을 많이 되죠. 실질수의 범위가 요 사이에 있는 게 가장 많이 나오고 또 요런 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얘가 많이 나와요. 거의 다. 그래서 얘나 얘에서 뭘 구할 때 쓴다? 지금 이 실지수는 방의 형태에 따라서 조명률이 달라집니다. 조명률, 빛이 달라지거든요. 높게 있다든가 낮게 있다든가 그런 형태에 따라서 조명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조명률을 우리는 나중에 찾아내야 됩니다. 테이블에서 찾는 데 쓴다. 자, 이렇게 일단은 뭐가 있는지는 아셔야 되겠죠? 뭐가 있는지 우선 살펴보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조명률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조명률, 테이블에서 조명률을 결정할 때 사용 광원의 정광수가 작은 면에 입사하는 광수가의 비를 뭐라고 한다? 조명률이라고 한다. 이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이 조명률은 나중에 실지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찾아낸다는 거예요. 물론 뭐 또 필요하다? 반사율도 필요합니다. 조명률은 천장에 반사되는 것, 벽에 반사되는 것, 그죠? 천장의 반사, 또 벽 반사, 바닥 반사까지는 고려하는데 바닥은 의미가 없거든요. 물론 표에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천장 반사와 벽 반사율을 고려하고 벽 반사율 및 실지수를 고려해서 조명률을 선정한다는 거예요. 조명률을. 그 다음에 이제 감광 부상률은 조명기구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사용함에 따라서 저 빛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면의 조도는 점차적으로 감소됩니다. 그 원인이 있는데 이러저러한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놈을 뭐한다? 미리 예상해서 이런 상태에서 감소를 예상해서 소요 광석에 여유를 두는 정도를 뭐라고 한다? 감광부상률이에요. 여러분들 기사시험 보면 이런 거 쓰라고 그래. 감광부상률이 뭐냐? 그리고 이 감광부상률은 주로 D라고 쓰거든요. 감광부상률의 기호는 D라고 쓰는데 감광부상률의 역수, 이놈의 역수를 M이라고 쓰면서 유지율 또는 보수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설계를 하면 딱 맞게 FM들을 지금 딱 해놨어요. 200룩스에 현재 우리 건물주가 200룩스를 맞춰달라고 해서 지금 딱 맞았거든요. 근데 형광등은요, 한 8,000시간 쓰지 않습니까? 지금은 200룩스지만 한 몇 달 지나니까 150룩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설계 잘못한 겁니다. 전등이 수명이 다 할 때 그때 최악의 상태에서 200룩스를 유지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은 한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됩니까? 250을 유지를 해야지. 여유 있게 감광부상을 해서 점점 떨어져서 수명이 닿을 때 200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일단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감광부상률은 유지율, 다른 말로 보수율의 역수다라는 것도 일단 들어놨다. 자, 여러분들 이제 광속의 쓰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식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FUNEAD 꼭 기억합니다. FUNEAD F 광속 U 조명률
NU, 등수, FU에는 EAD다. E는 조도, A는 에리어, 면적, D는 감광보상률. 이 감광보상률은 유지율의 역수다라는 것을, 유지율의 역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보고 가자. 자, 이어서 조명 설계 이제 우리는 뭘 합니까? 요즘 이제 주로 부르는 게 도로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도로 조명 중앙 배열할 때, 편측 배열할 때, 자, 얘는 마주보기 대칭 배열할 때, 얘는 지그재그 배열할 때, 어쨌든 여러분들 한 등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한 등, N이 하나일 때 설계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앙 배열하면 얘가 담당하는 것은 편측 배열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양쪽, 대칭이나 지그재그는 양쪽 배열이지 않습니까? 반 나눠서 얘 하나는 요 가로등 사이에 존재한다는 내용을, 면적이 중요하거든요. 면적.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보죠. 자, 이제 조명에서 에너지 전략 방향 쭉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보면 제실 감지기, 카드키가 있고 창측 배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창측 배열은 오늘처럼 이게 뭐 날이 좋은 날, 창측에 들어오는 햇빛을 이용하자는 거죠. 하나 더 보면 슬림라인 형광등은, 슬림라인은 우리 저 형광등보다는 슬림해서 뭐 5mm 정도 두께, 그러니까 슬림이라는 거예요. 아주 얇은 형광등으로 안전기가 내장되어 있어서 전력 손실, 에너지 손실은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로 하고, 광원의 종류 HID, 고휘도 방전등이라고 그래요. HID, 하이 인텐시티 디스차지 램프의 종류는 고압수온 등, 고압 나트륨 등, 메탈 할라이드 등, 초고압수온 등, 고압 크세논 등, 또는 고압 형광 등 이런 것들이 있다.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슬림라인과 뭐 어떤 그 일반 형광등의 장단점 이런 것이 비교되어 있고, 요즘은 이건 물어보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는. 그래서 참고로 있다는 것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백열전구가 없어지다 보니까,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과거에 이 백열전구가 아주 단골 문제였거든요. 과거 실기시험에서. 근데 요즘은 많이 물어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백열전구 필라멘트의 장단점도 혹시 모르니까 쭉 읽어서 융해점이 높을 것, 녹으면 안 되거든요. 낮은 온도에서 필라멘트가 녹으면 안 돼. 그래서 융해점이 높아야 돼. 선팽장, 온도가 올라갔다고 축 늘어지면 안 된다며. 팽창계수가 적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유장이 커야, 거기서 열 발생한다는 거예요. 고유장이 커야 온도계수가 정확하고, 가공이 잘 만들어야 돼. 쉽게 가공이 용이할 것. 높은 온도에서 증발이 적어야 됩니다. 증발되면 안 되죠. 그래서 기계적 강도가 감소되지 않아야 돼. 한마디로 뭐예요?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된다. 모든 것을 물어볼 때 쓰라고 하면 기계적 강도나 내구성 무조건 커야 됩니다. 쓸 때 만약에 여기도 내구성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장단점 쓰라고 다가 할 말이 없으면 내구성이 좋을 것, 효율이 좋을 것, 역률이 좋을 것, 물론 여기 해당은 안 됩니다만 그런 좋은 내용을 꼭 기억하고 있다가 기사 2차 시험에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좋은 내용을 듣고 있다가 써줍니다. 거기다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거든요. 애국가만 쓰지 말고, 애국가만 쓰지 말고 우리 전기의 좋은 말을 써라. 그런 성의를 보여라. 제발 생각 안 난다고 꼭 우리 수험생들은 뭐예요? 뭐 장단점 쓰고 앞대가리만 또 암기합니다. 참 희한해요. 앞대가리만 얘기해가지고 그놈 앞대가리 생각 안 나면 또 못 쓰더라고요. 좀 그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물론 이제 그렇게라도 완벽히 암기하면 좋은데,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원의 효율, 광원의 효율에서 효율 뭐 여기 가장 높은 것이 나트륨 램프거든요. 효율의 단위는 뭐다? 루멘퍼와트예요. 전력당 루멘, 광속이 나와야 되잖아요. 전등의 생명은 뭡니까? 광원의 생명은 광속이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발산이 돼야 돼요. 뭐가 들어갑니까? 전력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전력당 광속. 이것을 우리는 효율, 전등 효율이라고 합니다. 전등 효율. 그래서 가장 높은 게 나트륨 등 정도를 암기해두고 형광등 한 80 정도 됩니다. 48에서 80 어바웃으로. 백열등은 가장 나쁘거든요. 그래서 전등 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백열전등은 완전히 사장이 됐다는 것도 참고로 이런 게 있다 정도는 혹시 모르니까 지나가면서 한 번 정도 봐두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전동기 용량 산정인데 주구장창 물어보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 전 시험에 발전기 출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수력발전소 출력은 어떻게 하면 출력은 9.8 QH 에타 모든 단위는 킬로와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모든 단위는 뭘로 선정한다? 킬로와트라고 꼭 기억해야 돼요. 얘네들의 단위는 킬로와트입니다. 펌프 출력 킬로와트야. 출력의 단위 킬로와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P는 9.8 QH식으로부터 여러분들 Q의 단위는 뭐예요? 유량이거든요. 메타 3승/, 세크 초당 유량이라고 그래. H는 메타입니다. 에타는 효율이죠. 이러한 수력발전 출력식으로부터 지금 얘는 물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이 낙차에서 떨어지는 출력을 얘기한 거고, 이것이 한 번 물어봤어. 안 물어봤거든. 뭘 나올지를 모르거든요. 우리 출제위원들이 들어가서 항상 욕을 냈거든요. 양수펌프. 이걸 덜렁 내버린 거야. 그러면 알아두고, 이식 펌프는 뭐다? 내려오는 물에 의한 출력이고, 펌프는 물을 퍼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수력은 내려오는, 낙차에서 내려오는 물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펌프는 퍼 올린다. 그래서 요 에타만 분모로 내려오면, 요 에타만 내려오면 이것은 뭐다? 펌프. 다시 말해서 뭐다? 양수라는 생각을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권상기, 자, 요때 요 M은 톤이고, M은 톤입니다. M은 톤 T, 그리고 V는 메타퍼 미닛입니다. 요런 단위, 엘리베이터 6120 에타분의 LVS, L은 킬로그램, L은 적지 않으면 킬로그램, 메타퍼 세크 균형률 이런 것들 기억해도. 그래서 여기가 6.12는 톤이고 6120이면 L은 킬로그램이다. 이런 내용 꼭 기억해 둡니다. 이런 고유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땡큐입니다. 우리 2차 시험에서. 이 고유의 식에 넣어가지고 딱 답을 내는 것처럼 아주 해피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은 꼭 기억해 둡니다. 에스컬레이터도 6120 에타분의 6120 에타분의 LV 사인 알파. 형사각도죠. 여기 베타 승객 승률 이런 식이 있다.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연습할 테니까 있다는 건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표를 이용해서 전선의 최대 길이로부터 테이블에서 요 최대 길이를 이용해서 테이블에서 전선 규격을 선정하는 게 있거든요. 전선 규격 선정이에요. 그래서 전선 규격을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 전선 규격할 때 이 식을 한 번만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분모는 항상 표의 전압 강화야. 그 다음에 여기는 표의 전력. 그래서 분모의 분모, 이게 번분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분모의 분모는 항상 뭘로 간다? 표로 간다. 뭘로 가라? 표로 가야지, 표. 그래서 표의 전압 강화분의 설계 전압 강화, 표의 전류분의 부하 전류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배선, 설계 길이가 있어. 어쨌든 있다는 걸 알아야 나중에 이 얘기에도 선생이 그때 저런 표 있는데 분모의 분모는 모두 분모의 분모 또 분자의 분모 모두 표로 간다고 그랬어라는 기본 개념을 알고 연습을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 몸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런 표에 의해서 전선 규격을 선정한다. 이런 정도를 기억을 해 두시기로 약속을 하고 넘어갑니다. 식 자주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효율이 나오거든요. 효율 에타는 여러분들 이제 규약 효율 알고 계시죠?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그래서 입력은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인데 손실에는 뭐가 있다? 철손과 통손이 있다. 그래서 출력입니다. 출력. 그다음에 철손, 동손의 이런 표현 정도만 좀 알아두자 그런 얘기예요. 또 그냥 문제를 풀어서 문제 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죠. 뭐 어쨌든 변압기 최대 효율 조건 꼭 기억하셔야 돼. 최대 효율은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라는 내용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 철손과 이 동손이 같을 때,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뭐라고 한다? 최대 효율 조건이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부하율에 M 부하로 운전할 때 조건은 뭐 철소는 여러분들 항상 일정합니다. 부하를 쓰든지 말든지 무부하손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 동소는 좀 달라지죠. 이 부하의 제곱, 부하율의 제곱분의 PC다. 이제 이 PC는 전부하손이거든요. PC는 전부하손의 부하율입니다. 0.5면 0.5를 제곱해서 합니다. 자, 이런 것들 한 번씩 봐주고, 대용량 변압기 보호장치, 비율 자동 계정기라든가, 중격 압력 계정기, 불주 계정기, 유온계 꼭 읽어봐 주셔라. 자, 여러분들 이제 절연 내력 시험하는 거예요. 이 변압기를 절연 내력 시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절연 내력 시험할 때는 여기에 맞는 전압으로 우리는 만들어서 인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에 암기했어요. 7kV 이하는 1.5배, 60kV 이하는 1.25배, 그 가운데 중성점 다중접지는 0.92배, 60을 초과해서 170까지는 비접지 1.25, 접지 1.1, 직접 접지 0.72배, 170을 초과하는 0.64배,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우리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 기기의 절연 내력 시험 또는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할 때는 계통의 최고 전압입니다. 가장 높은 전압을 기준해서 인가하는 게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만 좀 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시험에는 뭐가 있다? 단락 시험과 개방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임피던스 전압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임피던스, 동손 이런 걸 물어보는데 뭐 한 번 정도 봐주셔라. 그 다음에 개방 시험은요, 철손입니다. 개방하면 무부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부하를 안 쓰면 그건 뭐라고 그래요? 무부하거든요. 무부하 시험. 무부하 때는 뭐예요? 철손을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다음에 여러분 이제 고장 계산이 나오면 단락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죠. 그래서 단락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의 정의 알고 계십니까? 퍼센트 임피던스의 정의는 선로의 전격 전압 2에 대한 임피던스 강화입니다. 임피던스 강화를 100분율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퍼센트 임피던스의 정의거든요. 여러분들 얘를 정리를 하면 뭐가 돼? 10V제곱분의 P제도 우리는 꼭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V는 킬로볼트이고 P는 kVA 정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식에다 이제 우리는 Z를 넣으면, Z를 넣어서 정리하면 얘는 뭐가 돼?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의 전격 전류, 이런 식을 우리는 이 퍼센트 임피던스의 정의식으로부터 이러한 식을 우리는 도출해서, 우리는 고장 계산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법? 옴법, 퍼센트 임피던스법, 그 다음에 PU법, 단위법, 이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을 빼면 뭐라고 한다? 단위법이라고 그래요. 이 100만 빼버리면, 이 100만 없으면 뭐라고 그래? PU법, 퍼센트 유니트법, 우리말로는 단위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둬요. 세 가지. 혹시 몰라, 얘네들이 단락전류 고장 계산하는 방법 세 가지를 써라. 얘네들 뭘 내든 지맘이거든요, 지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우리 학생 잘하나 봐.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좋아. 잘 알고 있다는 거야, 지금. 좋아. 그래서 이런 것들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쭉 보시면 돼요. 쭉 보셔라. 그래서 단락전류는 퍼센티미터 100의 전격전류, 그죠? 그 다음에 단락 용량, 차단 용량은 퍼센티미터 100의 전격 용량인데 하나만 봅니다. 여러분들 이 단락 용량이 있고, 앞으로 단락 용량이 있고 뭐가 있다? 차단 용량이 있거든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 단락 용량, 단락이 뭐예요? 쇼트난 사고거든요. 우리 계통에서 가장 큰 사고가 무슨 사고냐고 물어보면 무슨 사고라고 그래? 단락 사고거든요. 이 단락 사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끊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단락 사고 났는데 적은 차단기로 이걸 끊어주면 차단기가 박살나고 버리거든요. 그래서 차단기 용량을 적정하게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차단기 용량은 단락 용량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우선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 흔히 우리 수강생분 지가 경험치고 아니 단락 용량하고 차단 용량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단락 계산해서 그 가장 큰 사고를 계산한 다음에 그놈보다는 좀 위에 있는 차단기를 선정해 줘야 된다는 내용만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고 가겠습니다. 자, 단위법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감리죠. 여러분이 이제 감리는 조금 내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어차피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이 감리는 용어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방하게 나오면 뭘 써야 될지를 몰라. 하다못해 뭐 설계업을 일종 설계업을 하려면 기술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만약에 뭘 물어보면 무조건 기술사, 기사, 기능사, 보조 이렇게 있다는 것을 상당 꼭 생각해 둬야 돼요. 뭘 물어볼지 모르면 그냥 있다. 그냥 쓰는 거예요. 기술사 1명, 기사 2명, 기능사 1명. 5점짜리면 그만 써도 몇 점을 줘? 3점을 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굳이 모른다고 해도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 우리가 언제 생각을 해봐. 내가 무슨 설계업을 할 사람도 아닌데 뭔지 그런 걸 해. 근데 그런 것도 물어봤어. 2번이나. 그러면 모든 업종을 할 때 항상 기술사가 있어야 돼요. 면허가 있어야 돼. 그걸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이제 종합이면 2명. 어쨌든 1종 뭐 2종으로 나누는데 1종이면 1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 개념 그런 것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나는 모르니까 안 쓴다? 5점 나오는데 안 쓴다? 바보짓이지. 써야 돼. 그래서 이런 인원을 쓰라고 하면 그렇게 쓰고, 뭐, 장비 같은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장비 같은 거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정도 업을 한 사람들은 머리가 짜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점검 가방에는 후크메타, 그 다음에 전압계, 하다못해 벤치까지 들고 다니거든요. 점검으로 다니면서 드라이버는 필수고 항상 아주 소시적에는 점검으로 다닌 적이 있거든요. 점검 다니면서 전기 설비, 변전실 점검, 그 다음에 분전반 점검하면서, 과거 아이가 그러한 업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제 몰라. 그러면 모르니까 나는 모르니까 안 쓴다. 아니죠. 한 것처럼 써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면, 감리가 한번 나와. 그래서 공사 감리가 있고 뭐다? 설계 감리가 있거든요. 공사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하나 보냐면 쭉 내려가서 요 놈을 하나 보죠, 뭐. 지금 우리 이제 감리를 보면 이런 얘기예요. 감리를 보면 설계 및 또 이제 공사 감리를 딱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이 감리는 설계 감리라든가 공사 감리는 어디에 하느냐 하는 걸 물어봐요. 여러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 조그마한 옆에 조그마한 집 3kg짜리 전기 설비 3kg 짓는데 그것도 설계 감리예요? 안 하죠. 그건 할 의미가 없어. 크게 설령 문제돼도 큰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느냐? 요 놈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요 놈. 요 놈에 대해서 지금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 설비에서 전기 사업용, 자가용 전기 설비, 일반용 전기 설비로 3개 나눠. 사업용, 자가용, 일반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업 용도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한 데는 딱 한 군데 있어요.
전기 사업하는 데는 어디예요? 한전이죠. 한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법적인 용어는 전기 사업자입니다. 전기 사업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기를 가지고 전기를 파는 회사다는 표현인데요. 근데 우리는 전기 사업자라는 표현 안 하고 그냥 한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기 사업자의 전기 사업에 필요한 전기 설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기를 얘네들이 팔 때는 멀리 이용해 줘야 돼. 전선로도 있어야 되고, 물론 만들어야지. 발전해서 전기를 보내고 어디까지. 우리 발전소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예 하나만 들어보죠. 뭐 간단하게. 지금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 전봇대가 있고 그냥 예 자가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또 선생님 무슨 초가집 배우니까 빌딩을 하나 더 쳐. 자, 여기 빌딩이 있다. 자, 빌딩이 있어요. 빌딩. 자, 빌딩이 있는데 그 전기를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여기는 뭐가 있다? COS라는 게 있어요. 한전 COS. 자, 만약에 정전이 되면 우리 한전한테 전화합니다. 한전, 야, 뭔 일이냐? 정전이 됐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충성하고 얘 달려오죠. 뭐 뿅뿅 해서. 자, 이거 작게 돼서 뿅뿅뿅뿅 달려옵니다. 그죠? 달려와서 딱 여기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고 났다? 손 안 대요, 얘네들. 아, 고쳐줘 좀. 우리 전기 좀 쓰게. 그러면 아니,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 내 것이 아니래. 그리고는 여기 전기 안전관리자가 있을 테니까 그분 통해서 전기 공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시오라고 이 얘기하고는 안 해줘, 이놈들이. 근데 말이죠. 여기서 사고 났어. 여기서 하면 이 칼같이 올라갑니다. 칼같이 올라가서 탁탁탁 고쳐주고는 불 넣어주고는 충성 다 고쳤는데 하면 우리는 감동하죠. 우리 건물주는 감동해서 전기가 들어왔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한전한테 니네들 나 스트레스 받은 거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저게 좋은 거지만 삼성에서 만약 문제됐다. 삼성이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바로 즉시 한전에다가 아이가 뭐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것은 뭐 어쨌든 뭘 말씀드리려고 그래? 뭔가 모르지만 구역이 딱 나눠져 있어요. 이것을 뭐가 재산 한계점 또는 책임 분계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 중에 사업자 이제 요 놈에 대해서 요 설비가 무슨 설비이면 자가용 전기 설비이면 이런 놈에 대해서는 설계 감리하라 이 말이야. 감리라는 거예요. 감리. 공사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고압 수전하다. 고압을 수전하면 그것은 뭐요? 변압기가 있는 거거든요. 변압기가 있다 위험합니다. 즉 22,900이 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뭐 22,900 오면 그러면 변성해야죠. 22,900 연결하면 불꽃놀이고 난리가 아니지. 저압으로 변성하는 기계가 있다. 이런 장소에는 전기안전관리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이런 장소에는 전기안전관리사는 이제 산업기사 이상인데 이 전기안전관리사를 선임하는 이런 대상은 뭐라? 신설할 때 감리를 꼭 배치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감리 배치는 다 여러분들이 기사를 합격하면 전기기술인 협회라는 게 있어요. 전기 우리 협회 회원이 되고 거기서 이제 이런 것을 다 띄워줍니다. 어쨌든 저압이지만 75kg 이상 용량이 많아. 또 저압이지만 20kg 이상의 경우 위험한 장소야. 뭐 주유소라든가 이런 경우는 현장에 있을 때 보면 한 달에 한 번 가서 점검 잠깐 합니다. 뭐 풀렸나, 나사가 풀렸나, 냄새는 나지 않느나 잠깐 점검하고 거기에 법정 수수료가 있거든요. 물가자리표에 용량에 따라서 이런 용량은 10만 원 받으라. 잠깐 가서 점검해주고 용량에 따라서 막 8만 원, 7만 원 막 그랬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점검해라 이 말이에요. 전기안전관리사가. 그리고 그 적당한 대가를 받으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참고로 봐줘야 됩니다. 자, 이런 설비. 그래서 이 자가용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용량은 일반용이거든요. 일반용 설비. 이 자가용 설비에 대해서 뭐 해라?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자, 이제 도면에서 공사를 할 때 한국전기안전공사에다가 공사계획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하는데 뭘 하느냐. 자, 도면 꼭 있어야 됩니다. 도면 꼭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감리배치 확인서 이놈을 보내려고 그래요. 지금 감리배치 확인서. 여러분들 안전공사에다가 꼭 우리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라고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공사계획 신고라고 그래. 무슨 설비? 자가용 전기 설비.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를 합니다. 공사계획서 뭐 쭉 있지 않습니까? 도면에다가 감리 배치하기인데 여기 뭐가 있냐면 전력 수급 계획서 4분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들 전력 수급 계획서는 한전입니다. 케프코라고 하는 요 한전에서 케프코라는 요 한전에다가 도면을 가지고 한전 나 이런 도면에 의해서 2년 뒤에 전기를 사용할 예정이야. 그러면 한전에서 알겠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불이익금만 내세요. 2년 뒤에 당신이 공사 끝날 쯤에 그 건물 옆에다가 전봇대 세우든지 지중화로 하든지 당신이 필요한 5,000km 딱 갖다 놓겠으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계획이에요. 전력수급 계획서 4본 한전에서 준다는 이게 있어야 한전에다 미리 보고를 했다는 게 있어야 안전공사에서도 니네 쳐. 그럼 2년 뒤에 옆에 전기가 와 있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것을 공사계획 신고하면 이제 시공하겠죠. 시공하면 제대로 하는지 이제 누가 봐야 돼. 건물주가 보고 있어야지. 건물주가 이제 아이고 이놈 공사를 제대로 하는가. 건물주가 봐야 되는데 건물주가 전기를 모르니까 위탁을 주는 거예요. 대신 그런 걸 뭐라고 그래? 감리라고 그래. 감리. 그래서 감리사야 계약을 맺어서 감리 배치. 감리가 분명히 계약 맺었다는 표시예요. 건물주가 나 감리 맺었어 해놓고 감리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감리 배치 확인서는. 그래서 이 감리는 다 누구예요? 전기기술인협회에 인가된 전기기술인협회 회원이어야 됩니다. 전기기술인협회 회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면 회사에 입사하면 바로 신고해 줍니다. 전기기술인협회에. 그래야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잘했어. 제방 규정 잘해서 잘 끝났어. 신고한 대로 돼 있는지 뭐 해야 돼, 이제? 안전공사에서. 제대로 했는지 봐야지. 검사하자, 이 말이야, 검사. 너 신고했어? 너 신고한 대로 했어? 네. 자, 와서 보십시오. 그 검사하는데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대로 검사하더라, 이 말이야. 설비가. 제일 처음에 가서 뭐라고 그래? 어이구, 잘했습니다 하고 유관검사. 딱 보고, 2명이면 2명, 3명이 와서, 어이, 박대리, 접지 측정해봐. 공사사장, 접지단지 어디 있어? 네, 여기로 오십시오. 라고 데려가면 접지장 측정하고, 또 뭐 해야 돼? 절연장 측정하고, 변압기 유 있으면, 새 거 신경으로는 믿고 하지만, 성적으로 가름하지만, 어떤 변압기 유, 중간검사 또 하거든. 이런 거 3년에 한 번씩 이런 것은 검사. 또 도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 계정기 시험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검사해서 합격이 되면, 합격 필증을 주면, 이제 뭐예요? 이제 시운전에서 전기 받으면 되죠. 그 합격된 증서를 한국전력에다 주면, 한전에서는, 얘 이제 전기 넣어줘도 사고 안 나겠구나라고 하고, 검사 필증에 의해서 영업과장이 와서 계량기를 상회전 시험하고, 제대로 돌아가네? 도둑질 안 하겠구나 하고 딱 돌리는 거 보고 봉인을, 납봉인을 딱 한다 이 말이야. 손 못 대게. 그래서 사용할 때 유지가 이제 감리가 빠지면, 감리가 전문가가 빠지면 유지 관리는 누가 해? 우리 전기 안전관리사.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거의 다 전기 안전관리를 하시게 될 텐데 이때부터 유지 관리를 하더라 이런 내용을 큰 틀에서 하는데 앞에 보면 이 감리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감리할 때 어떻게 하냐 이러저런 것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공사감리 쭉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 자 이제 인수인계 관련이 있어. 인수인계 관련하는 것도 5개를 쓰라고 막 시험 문제 나오거든. 이것도 참고로 보고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 재시공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관련도 나왔던 거예요. 참고로 봅니다. 그래서 부분 중지가 나왔었죠. 그래서 뭐 하여간 이 횟수 2회 이상 경고, 시정 지시 이런 것들이 관연도에 출제가 됐다. 설계감리 업무 수칙 이런 것도 한번 그냥 소설책 읽듯이 쭉 읽어 보시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쭉쭉 우리 한번 봤는데 쭉쭉 이런 내용을 쭉 보기로 하고 어쨌든
더 디테일한 건 이제 앞에 우리 이런 문제가 이제 좀 그 동영상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럼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요즘 공부하기 참 좋은 시대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것은 어디 도서관 갑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되고, 잘 안 되는 것도 강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어쨌든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기사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이팅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네,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